네, 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363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그렇다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듣고 왔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 4주 후 1일 확진자 수가 300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백 교수님, 그 경고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300명대에 도달했어요. 원래 우리 저변에 있던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계절적인 요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차 신천지라든지 네네. 2차의 8.15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는 거의 환자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신천지라는 이 특정 집단에서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비해서 2차 광화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랑제일교회부터 시작하면서 8.15를 통해서 급격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환자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100명 이상이 거의 유지되는 상황에서 계절적인 요인이 합치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1월 20일에 우리 환자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3차 유행에 접어든 건가요? 예, 3차 유행이 시작됐고 이미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겨울철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변 나라인 일본만 해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급격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절대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 백순영 교수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특히 확진자 수가 많은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18일 서울 같은 경우에 10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릿수로 늘어났는데 어제는 127명, 수도권을 통틀어 얘기하면 200명을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수도권 상황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 그렇다면 수도권에 왜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서울시가 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이제 동선을 조사한 결과 이제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8.15와 그때 많이 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왜 이렇게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서울시가 내놓은 게 최근에 무슨 집회나 최근의 사건이 아니고 석 달 전에 있었던 8.15 광복절 집회 때문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신천지랑 8.15는 다른 점은요. 신천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구 경북지방 중심으로 일정 교회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8.15 집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8.15 집회가 중요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잘못 말씀하신 게 사랑제일교회가 8월 12일 날 먼저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환자만 해도 1173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시면서 8.15 집회를 참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이
이 사람들이 전부 진단을 받지를 않고 예, 예. 방역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환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 다음 그래프 아마 나오겠습니다만 이 그래프에서 1차, 2차는 경우에서는 완전히 꺾어져서 떨어지는 데 비해서 이 8.15 집회 이후에는 환자 수가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을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할로윈데이라든지 민주노총 집회라는 것이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주 정밀하게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지역사회에 잠재해 있던 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가 이것이 계절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다 합쳐서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1차, 2차처럼 한 달 정도의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이번 겨울 잘 나려면은 이 통제가 가능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 1.5단계만으로서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이제 석 달 전에 광화문 집회의 이후에 이제 잔존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8월 집단 감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8.15 도심 집회를 예시로 든 것이고 당시에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아직 지역사회에 남아있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광복절 집회 때문에 최근 확진자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요. 지금 정부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참 우려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의 그 대규모 확진 때와 좀 달랐던 그 양상인 게. 근데 8.15 집회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려면 그 이후로 석 달 동안에 이 감염 경로가 다 추적이 돼야 그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건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 추적은 불가능한데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생긴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확진되는 환자와 실제 노출되는 환자가 시기별로 지역별로 얼마나 있는지를 역학조사를 꼭 해봐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의 코로나19 노출도 조사죠. 즉 면역 강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확진자로는 잡히지 않았지만 감염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8.15 집회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노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즉 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상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3,000명 검사해보니까 1명 나왔기 때문에 환자 수랑 지금 노출도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서울 시내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누가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감염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아야죠. 시기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사하지 못하고 무조건 8.15는 아니다.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는 하나도 없었다. 전부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예. 실제로 할로윈이라든지 민주노총 여기서도 얼마나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예.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노출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 무증상 감염 환자들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면서 또 겨울로 가면서 이것들이 N차 감염으로 가면은 어디서 감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20차, 30차 감염이 일어나도 어디선가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네. 동선을 찾는다는 건 항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다 찾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10개 있으면 그중에 하나 정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상황이 만연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꼭 돼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부분은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 전체 방역 수칙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지역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알 수 없는 집단 감염들이 소규모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말을 한 뒤로 좀 논란이 일었었죠.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없는 감염 경로를 가진 확진자들이 늘고 있고 소규모에서 누가 언제 걸릴지 알 수 없는 이제 상태로 계속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등에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 이 방역 대책에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아니냐 지적 나오는데요. 그렇죠. 저는 도움이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시죠. 뭐 직접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상황은 절대로 아닐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구나 이제 8.15 집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8.15 집회에서 감염되셨던 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의미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8.15 집회 또 사랑제일교회의 집회가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발생을 나타내는 원인이 됐을 거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자꾸 섞이게 되면 뭐 민주노총은 괜찮고 뭐 보수 쪽은 안 되느냐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얘기되는 거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이 뭐 민주노총이고 보수고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연령을 따지겠습니까? 네. 지역도 안 따지는데 환자들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동이라든지 이런 청정 지역이었던 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예. 이렇게 지금 확산세가 늘어난 상황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뭐 숙박이라든지 공연 소비 쿠폰을 지금 국민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제 지금 급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를 또 들어보면 연말에 모임을 좀 자제하시고 집안에 있어라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이 소비 쿠폰은 중단하지 않고 참 이거 엇박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요? 일본 고투 트래블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환자는 지금 역대 최대로 2,300명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언제 최악이 더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게 이 쿠폰 같은 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 지금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고 아직 정점을 찍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네. 언제 정점을 찍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은 막아야죠. 네. 여행을 간다든지 즉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자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쿠폰을 나눠주게 되면 이건 가라는 거니까 양쪽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더 이상 걱정을 안 하려면 결과적으로 백신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실제 국민들이 접종되기까지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정부는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좀 맞게 될 백신은 지금 어떤 종류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이 알려진 걸로는 모더나하고 파이자 백신이 효과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상당히 이 백신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 그래요? 인류가 아직까지 mRNA 백신이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예, 지금 새로운 방식인데다가 제조 방법도 그렇고 대량 생산도 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예. 유통 과정도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더구나 가격도 그랬습니다. 또 2번 맞아야 됩니다. 네, 예, 이런 거에다가 장기적인 이런 지속 효과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백신들은 가능하면 선진국에서 한 2, 3천만 명 맞을 때까지 두고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아도 되고 가격도 뭐 4불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존슨앤존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이런 백신들이 금방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효과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령층에서도 굉장히 높은 면역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네. 지금 우리는 한 7,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독감 백신 맞출 시기 전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금 연말부터 하고 내년 초 정도에 맞겠다고 하는 건 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지 않습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 뭐 하루에도 1,700~800명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되겠지만 예, 예.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생산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거점으로 CMO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네. 가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순영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